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동안 지켜온 사위 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어머나, 이게 얼마 만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니 우리 둘째가 드디어 좋은 의사 사위를 만났어. 처음 이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처제의 결혼 소식이 그저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첫째 사위야, 이번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조심해라 첫째 사위라고 너무 나서면 안 되고 회사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모님의 음성에서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30분이나 이어진 전화 통화 내내 중소기업 회사원인 제가 마치 2등 사위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 옷차림도 신경 써라. 의사 선생님 체면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불편한 첫 만남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열등감일까요? 왜인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어느 날 강남역 근처에서 그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의사 가운이 아닌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처제는 그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장모님은 연신 둘째 사위는 의사니까 특별히 모셔야 해. 라며 저를 다그치고 계셨으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기꾼의 등장으로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왜 이 사기꾼 때문에 저는 이혼 위기에까지 빠졌을까요? 작년 9월의 어느 저녁 퇴근길에 장모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하시던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뜨고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 만에 기쁜 소식이야. 둘째가 드디어. 장모님께서는 숨을 고르시며 처제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제는 30대 후반에 접어들어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가족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처제의 좋은 인연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런 장모님이 처음으로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래. 의사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는 예비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제의 결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싶어 저도 기뻤습니다. 장모님은 한숨도 자지 못하셨다며 예비 동서의 스펙을 줄줄이 읊어대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대형 병원 전문의, 강남의 자가 소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느낀 미묘한 뉘앙스 때문이었을까요? 사위, 이제 둘째 사위는 의사니까 좀 더 잘 모셔야 해 알지? 라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께서는 첫째 사위인 제가 중소기업 회사원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날따라 제 직업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듯한 말씀을 슬쩍슬쩍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장모님과 통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나 보네. 동생이 결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통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느낀 위화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처제의 결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저 제 기분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 장모님의 들뜬 목소리 속에 숨어있던 과도한 기대와 환상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이 잡힌 것은 통화를 받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장모님의 전화는 하루에 서너 번씩 이어졌습니다. 사위, 이번에 모임에서는 말씀 조심해야 해. 의사 선생님이 불쾌해하실 수 있잖아. 옷차림도 좀 신경 써서 오고, 둘째 사위 되실 분 앞에서 회사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 처음에는 장모님의 긴장된 모습이 처제의 결혼을 바라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모님의 말씀에는 미묘한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위지만 이번엔 좀 조심해야 해. 의사 선생님 체면도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처가의 분위기는 더욱 들떠갔습니다. 온통 앞으로 들어올 의사 사위에 대한 기대감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가족들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가 좀 심하시죠? 내가 한마디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처제의 결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 전날 장모님께서 정해주신 드레스 코드는 격식 있는 정장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명 맞춤 정장 입고 오실 텐데, 사위도 좀 신경 써서. 결국 1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을 급히 수선하고 새 넥타이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께 받아보지 못한 이런 세세한 주문들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임 전날 밤 장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자리야. 첫째 사위라고 너무 앞에 나서지 말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맞장구 잘 쳐드리고, 알았지?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제가 마치 조연으로 격화된 듯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긴 악몽의 서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 예비 동서가 직접 예약했다는 그곳은 웨이팅만 몇 달이라는 유명 식당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장모님은 계속 옷 매무새를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모두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잊지 말고. 약속 시각보다 30분이나 지나서야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수트에 태그가 아직 붙어있는 듯한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그는 뭔가 과하게 폼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 수술이 있어서. 라며 등장한 그의 첫 마디의 장모님은 아이고, 환자 살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며 극진히 걱정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 전문의 시험 최연소 합격. 줄줄이 이어지는 화려한 스펙의 처가 식구들은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전문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 중에 나온 의료 이야기였습니다. 처남이 평소 앓고 있던 위장병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마치 인터넷에서 검색해 읽은 것 같은 일반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아, 그건 내과니까 제가 전공이 다른데. 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이 전문이라고 하기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의구심을 눈치챘는지 그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최근 산 강남의 아파트 이야기, 외제차 이야기, 물질적인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의 말은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수긍했고 처제는 그저 수줍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동서는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환자분 수술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선 그를 배웅하면서
장모님은 마치 국빈을 모시듯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첫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제가 느낀 위화감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흡족한 감탄이 계속되는 동안 제 마음 한켠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동서가 의료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의학 용어들을 마치 교과서를 읽듯 어색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남의 위장병에 대해 설명할 때였습니다. 그거는 보통 위산과민징이라고 하는데, 위산이 과다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식의 설명은 마치 포털 사이트 지식백과를 외워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이라면 환자들에게 수도 없이 했을 설명일 텐데 왜 그렇게 더듬더듬 말했을까요? 두 번째로 의심스러웠던 것은 병원 위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영희 선생님 병원이 정확히 어디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강남역 근처인데. 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대형 병원 전문이라면 자신의 근무지를 이렇게 모호하게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전공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전문에 되시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네, 전공의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쭉 하다가 바로 전문의 시험을 봤죠. 실제 의사라면 절대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턴 과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전문의인 고등학교 후배에게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형, 전문의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고 기초적인 의료 상담을 회피하는 건 좀 이상해. 대형 병원 전문의가 자기 근무지를 애매하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의구심을 처가 식구들과 나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 장모님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시고 인품이 좋으시더라. 적어도 우리 둘째 사위는 제대로 들어와서 대박이야. 하시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비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연히 SNS에서 발견한 그의 과거 게시물들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의대생 시절이나 전공의 시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해외여행 사진들만 가득했죠. 전공의들의 악명 높은 당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비 동서의 모든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장모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처가에 들를 때면 아이고, 바쁘실 의사 선생님은 주말에도 수술하시느라 모두 오시. 하시면서 은근히 비교를 하셨고 심지어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면 첫째 사위는 의사 선생님만큼 바쁘지도 않으면서. 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속상했던 것은 제가 처가에 빈손으로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예비 동서가 선물한 30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보시더니 역시 의사 선생님은 뭐가 다르네. 우리 첫째 사위도 좀 배워야 하는데. 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위 노릇을 하면서 늘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처가 근처로 새 병원 내신다는데
사위도 이참에 강남으로 이직하는 건 어때? 라며 은근히 제 현재 직장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 병원에 원무과 자리 알아봐 줄까? 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설상가상으로 처제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장모님은 저에게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체면에 맞게 예단은 좀 빵빵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위가 좀 신경 써서 보태줘. 라든가 의사 선생님 부모님께 드릴 예물도 좀 고급스럽게 골라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다 같이 모아야 하지 않을까? 라며 은근히 제 경제적 부담을 늘리려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늘 제 편이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동생 결혼만 잘 끝나면 될 거예요. 라고 위로하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저 씁쓸한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장모님의 차별과 압박 속에서 예비 동서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 의심을 털어놓는다면 그동안 쌓아온 처가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가족의 평화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족 모임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예비 동서는 허세 가득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그럴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비 동서가 최근 수술한 환자 이야기를 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엊그제 희귀질환 환자의 뇌수술을 집도했는데요. 라고 말문을 연 그는 갑자기 의학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과장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도중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났다느니, 기적적으로 환자를 살려냈다느니, 마치 각본을 읽는 것처럼 매끄럽지 못한 그의 설명에 처가 식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가 마치 인터넷에서 검색한 의학 정보를 짜깁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은 병원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며 교수님이 저보고 우리 병원에 기대주라고? 같은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처남이 병원 위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 그건 병원 기밀이라. 하며 얼버무리기 일쑤였죠. 가장 큰 위화감을 느꼈던 것은 의사들만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전문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고 시작한 이야기는 마치 그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온 듯한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뿐이었고 정작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물으면 아, 그건 제가 잘.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거듭될수록 처가 식구들은 그의 말에 더욱 경도되어 갔고 심지어 처제는 오빠가 수술하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라며 안쓰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장된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고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연봉을 은근히 자랑할 때면 장모님의 눈빛이 반짝이며 저를 힐끗 쳐다보시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사위로서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족 모임 자체가 제게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예비 동서의 말에 감탄하고 있을 때 혼자만 그의 허점을 발견하고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느끼는 이 불편함이 단순한 질투나 열등감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의 행복이 걸린 문제이기에 제 의심이 단순한 기우인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비 동서가 말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소재 대형 병원 신경외과라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병원들 중 어디에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란을 모두 뒤져봤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 커뮤니티를 수소문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인 전문의를 통해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해 보았지만 역시나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배는 형, 전문의 시험 합격자 명단도 공개되는데 그 연도에도 그분 이름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SNS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의 과거 게시물들을 보면서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대생 시절이나 전공의 시절이라고 주장한 기간에 올린 사진들의 배경이 전부 호텔이나 유흥가였던 것입니다. 당직과 실습에 시달리는 의대생, 전공의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의 학력 조회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동문회 명부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고 그가 말한 졸업 연도의 졸업 앨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장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죠. 의료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의 첫 보고를 받고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제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 은밀한 조사는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비 동서의 실체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동서의 수상한 행적들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주말마다 반복되는 응급수술 핑계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VIP 환자 응급 수술이 잡혔네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갑자기 수술을 맡기셔서. 이런 식의 변명은 너무나 뻔했고 그때마다 장모님은 아이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지. 환자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며 오히려 더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주말 행적을 따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가 응급수술이라고 했던 시간에는 강남의 유흥가를 배회하거나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확인되었죠. SNS에서도 수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정에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오늘도 힘든 수술을 마치고. 라는 글을 올렸지만 그 사진들은 전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똑같은 사진들이 수년 전부터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연락처였습니다. 처제가 준 병원 연락처로 문의해 봤더니 그런 의사는 근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주 바뀌었고 명함에 적힌 병원 주소는 실제로 가보니 완전히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해외 의료 컨퍼런스를 핑계로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기에 열린 해당 컨퍼런스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기간 동안 국내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단순한 허세가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특히 이미 깊이 빠져 있는 처제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처제의 표정이 조금씩 어둡게 변해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처제가 퇴근 후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처제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오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이 요즘 자꾸 돈 얘기를 해요. 신혼집 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처제의 말에 따르면 예비 동서는 최근 들어 돈 문제로 그녀를 자주 다그쳤다고 합니다. 강남에 알아본 신혼집의 보증금이 예상보다 많이 필요하다면서 처제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곧 큰 수익이 날 거라면서. 그때 바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비 동서가 처제의 적금 통장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술 장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대요. 제 적금으로 채워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더 붙여서 갚는다고. 처제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주말에도 연락이 안 되고 만나기로 한 약속도 자주 취소되고 얼마 전엔 제 생일인데도 깜빡했대요. 말을 이어가던 처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이사니까 바쁜 게 당연하다고 하시지만 가끔은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결혼식 비용도 자꾸 제가 더 부담하라고 하고 돈은 그렇게 많다면서 다 어디에 쓰고 나보고 내놓으라니. 처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예비 동서가 처제의 재산을 노린 결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처제야. 제가 뭔가 말을 하려는 순간 처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동서의 전화였죠. 그는 또다시 급한 수술이 있다며 주말 약속을 취소한다고 했고 그 와중에도 대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처제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나서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 이 결혼 잘하는 걸까요? 의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연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남역 근처 식당에 들렀다가 그를 마주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던 것은 의사 가운이 아닌 호텔 직원 유니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였습니다. 그는 그랜드 호텔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몰래 따라가 봤고 그가 호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호텔에 들어가 프런트에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계신가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연회장 팀장님 말씀이시죠? 지금은 행사 준비 중이셔서.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의사가 아닌 호텔 연회장 팀장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밝혀졌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이미 3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결혼 사기를 시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모두 의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혼담을 진행하다가 결혼식 직전에 거액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완벽한 신사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돈 요구가 많아졌고 결국 모든 재산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의사 면허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면허증의 번호를 의사협회에 문의해 본 결과 이미 은퇴한 다른 의사의 번호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짜 면허증으로 여러 번 결혼 사기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제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이미 그는 처제의 적금에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특히 예비 동서를 하늘처럼 믿고 있는 장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것이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이밀어도 저를 의심하고 질투한다고만 생각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먼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여보, 엄마가 절대 안 믿으실 거예요. 오히려 당신을 질투하는 거로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었기에 우선 장인어른을 따로 찾아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장인어른의 회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불신하시던 장인어른도 호텔 유니폼을 입은 사진과 전과 기록을 보시고는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내 딸이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장인어른의 걱정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의사 선생님을 감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의심해? 네가 질투가 났다고 이런 허황된 말을 지어내다니 아무리 사위라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의 불같은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해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큰 사위가 의사 사위를 시기해서 험담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퍼졌고 처가 쪽 친척들은 하나둘씩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제게 직접적인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사위,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이러는 거 보니 내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잘해줬나 보다. 아내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었죠. 여보,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볼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처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일 저녁 그의 근무지인 호텔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채 나온 그의 얼굴이 저를 보자 순간 굳어졌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제 말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 아시나 보네요. 의외로 그의 첫마디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처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 질문에 그는 피식 웃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뭐 어쩌시겠어요? 이미 장모님은 저를 믿으시는데 형님의 처제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형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오히려 형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사실 전 형님의 처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상대도 많았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형님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이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증거는 다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확인했고요. 제 말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신다요. 그런데 과연 장모님이 형님 편을 들어줄까요? 처제님은요? 가족들은 더더욱.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전 이제 진짜로 처제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형님만 다치십니다. 그날 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희 가족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제는 이미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신혼집 계약금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예비 동서의 체면을 위해 결혼식 비용을 평소 예산의 2배로 늘렸죠. 근데 신랑이 하객으로 온갖 가짜 의사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은 알까요?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사진, 과거 결혼 사기 전과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도용된 의사면허증 번호.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엄마가 쓰러지시면 어쩌죠? 처제는 이미 신혼집 대출을 위해 모아둔 적금을 해지한 상태였고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까지 예비 동서에게 건넨 상태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매일 밤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위야, 나도 자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 장모가 결혼식 직전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동네 소문은 어쩌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동서가 또다시 처제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술실 장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죠.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사위야, 네가 그렇게도 의사 선생님을 의심하니까 얘가 직접 병원에 가봤어. 근데 이상하게 그 병원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 장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모님께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물들을 꺼내려는 그 순간 처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처제의 다급한 전화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제가 건넨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안 받고 회사에도 없대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왜 진작? 바로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던 건이었습니다. 씨 맞으신가요? 말씀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결혼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으로 확인됐습니다. 방금 전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처제에게서 받아낸 돈과 가족들이 모아준 결혼 자금을 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발견된 여행용 캐리어 안에는 위조된 여권과 함께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또 다른 결혼 사기를 위한 가짜 신분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의 진짜 신분이 밝혀졌을 때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다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단기 임대한 곳이었고 외제차도 렌트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3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전과자였습니다. 모두 성공한 의사로 위장해 접근했다가 결혼식 직전에 재산을 가로채 달아난 수법이었죠. 처제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내 딸 하시며 오열하셨고 저는 그저 뒤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에는 명예사칭 결혼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에게 닥친 것은 예상보다 더 큰 후폭풍이었습니다. 구설에 오르내리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실도 컸습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계약금과 위약금 처리, 하객들에 대한 사과, 금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처제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내렸고 당분간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장모님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집안에서 연신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를 반복하시며 자책하셨고 심지어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피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셨던 거죠. 왜 진작 사위 말을 안 믿었을까? 사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장모님의 이런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빨리 행동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님의 태도는 점점 양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책하시다가도 갑자기 내가 좀 더 일찍,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저를 원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라며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태도 역시 복잡했습니다. 더는 저를 질투심 많은 사위로 보지는 않았지만 대신 좀 더 일찍 나서지 그랬냐? 식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척은 결혼식 직전에 폭로해서 더 큰 망신을 샀다.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아내는 매일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동생과 가족의 평화 사이에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단순한 사기 사건의 피해를 넘어 더 깊은 상처와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위야, 너가 진작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이렇게 큰 망신은 안 당했을 텐데. 장모님의 이런 말씀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자책하시던 장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셨습니다. 명절에 찾아뵙는 자리에서도 냉랭한 대우는 계속됐고 심지어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면 첫째 사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살이 뻗쳤다는 말씀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동안 지켜온 사위 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어머나, 이게 얼마 만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니 우리 둘째가 드디어 좋은 의사 사위를 만났어. 처음 이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처제의 결혼 소식이 그저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첫째 사위야, 이번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조심해라 첫째 사위라고 너무 나서면 안 되고 회사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모님의 음성에서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30분이나 이어진 전화 통화 내내 중소기업 회사원인 제가 마치 2등 사위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 옷차림도 신경 써라. 의사 선생님 체면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불편한 첫 만남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열등감일까요? 왜인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어느 날 강남역 근처에서 그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의사 가운이 아닌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처제는 그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장모님은 연신 둘째 사위는 의사니까 특별히 모셔야 해. 라며 저를 다그치고 계셨으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기꾼의 등장으로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왜 이 사기꾼 때문에 저는 이혼 위기에까지 빠졌을까요? 작년 9월의 어느 저녁 퇴근길에 장모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하시던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뜨고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 만에 기쁜 소식이야. 둘째가 드디어. 장모님께서는 숨을 고르시며 처제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제는 30대 후반에 접어들어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가족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처제의 좋은 인연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런 장모님이 처음으로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래. 의사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는 예비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제의 결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싶어 저도 기뻤습니다. 장모님은 한숨도 자지 못하셨다며 예비 동서의 스펙을 줄줄이 읊어대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대형 병원 전문의, 강남의 자가 소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느낀 미묘한 뉘앙스 때문이었을까요? 사위, 이제 둘째 사위는 의사니까 좀 더 잘 모셔야 해 알지? 라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